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이상권. 자식 같은 동물. 맨 처음 다람쥐가 나타난 것은 1994년 3월이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씨고구마를 고르고 있었다. 추위에 약한 고구마는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얼어서 썩어버린다. 물론 따뜻한 방에다 보관하지만 봄이 되면 썩은 게 절반이다. 환갑을 넘긴 어머니는 점점 농사를 줄이는 중이지만 자식들에게 붙여줄 농사는 최소한으로 지으신다. 고구마, 감자, 고추, 콩, 팥, 쌀 농사 따위다. 쌀 농사야 기계로 한다지만 밭 농사는 모두 손으로 해야 한다. 고구마를 좋아하는 자식은 둘째인 나다. 어머니는 나 때문에 해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내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발등을 타고 넘어갔다. 눈을 떠보니 아주 귀여운 다람쥐다. 숱하게 보아온 동물이지만 그날은 특별하게 보였다. 사람이 나이 들면 동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자연과 가깝다는 말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도 된다. 아무튼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동물이지만 어머니는 다람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겨울잠에서 깬 후 충분히 먹지 못했는지 여위워 보였다. 하긴 아직은 다람쥐들이 배고픈 계절이다. 얘따, 이거 먹으렴. 어머니는 고구마 한 개를 반으로 쪼개서 던져주었다. 다람쥐가 어머니 눈치를 살폈다. 어머니가 웃어주었다. 괜찮다. 어서 먹으렴. 나는 너를 잡을 만큼 빠르지도 않단다. 너를 잡아서 키울 만큼 부지런하지도 않고 너를 잡아서 팔 만큼 욕심도 없단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으렴. 어머니는 다람쥐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진리였다. 사람하고 가깝게 살아가는 동물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특히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사람 말을 알아들어. 소도 알아듣고 돼지, 개, 닭, 염소도. 쥐는 사람이 기르지는 않지만 사람과 같이 살지. 그래서 쥐도 사람 말을 알아듣는단다. 어머니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자주 하셨다. 과연 다람쥐는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었다. 어머니가 옆에 가도 도망치지 않았다. 하루 이틀 날이 가고 어머니는 그날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씨감자를 고르고 있을 때 그 다람쥐가 다시 나타났다. 오냐, 너로구나. 그래, 잘 왔다. 배고플 텐데 자 먹으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배고픈 계절은 지나간단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식량을 모아둬야지. 그래야 겨울부터 봄까지 굶주리지 않거든. 다람쥐는 개미보다 더 부지런하다고 들었는데 안 그러니? 식량 창고를 수십 개나 만들어 둔다던데. 괜찮다. 올해부터 부지런히 일하면 되니까. 어머니는 하도 반가워서 은연중에 다람쥐를 쓰다듬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놀라 일어섰다.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고 해도 그놈은 야생 다람쥐가 아닌가. 잘못 건드리다가는 물릴 수도 있다. 다람쥐는 이빨독이 있는지라 물리면 잘 낫지도 않는데. 하지만 다람쥐는 어머니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그제야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미안하다. 사람이란 이래.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못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거든. 그래서 늙으면 교활해지지. 이해하렴? 커다란 집에 혼자 사는 어머니는 마치 말벗을 만난 듯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그 다람쥐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너로구나. 아직 밥 안 먹었지야? 자, 가만히 있자. 이 밥그릇은 우리 막내가 먹던 것이란다. 이 수저도. 참, 너는 수저질을 할 수가 없지? 막내를 서울로 떠나보낸 지도 10년이 넘는다. 자식들은 철들기도 전에 모두 서울로 떠났다. 어머니는 갑자기 눈시울을 문질렀다. 눈물이 났다. 외로움 때문이다. 그리움 때문이다. 다람쥐가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그리움을 불러낸 셈이다. 자, 많이 먹어라. 아침이 든든해야 해. 요즘 젊은 것들은 아침을 빵에다 우유로 때운다고 하더라만 사람은 아침이 든든해야 써. 내일도 오너라, 알았지? 어머니는 꼭 자식을 보는 심정이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는데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자식들이 커버리자 이상하게도 허탈했다. 모두 손에 잡히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 버린 듯했다. 그날부터 다람쥐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식들 이야기, 농사일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못할 이야기가 없다. 다람쥐는 어머니를 비웃지 않는다. 항상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전에는 밤늦게 일에 지쳐서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 잤다. 손발도 씻지 않았다. 밥상 차릴 기운도 없었다. 그런데 다람쥐가 반기면서부터 달라졌다. 어머니는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밥을 먹는다. 막내의 밥그릇을 차지한 다람쥐는 이제 하찮은 동물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는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고 보니 외로움도 별게 아니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없어지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침부터 허둥댔다. 다람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불안했다. 혹시 고양이나 개한테 물려 죽은 건 아닐까? 족제비나 담비에게 당했을지도 모른다. 부엉이나 올빼미에 지실지도 모르고. 아, 그러고 보니 다람쥐를 노리는 눈이 너무 많았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불쌍한 것. 어머니는 그날 종일토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밥도 들어가지 않았다.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동물한테 정을 주면 못 쓴다. 어차피 동물은 사람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그런데 동물한테 정을 주면 그런 자연의 이치가 무너지거든. 하고 말했던가. 그날 밤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렸다. 자식들을 하나씩 서울로 보낼 때마다 흘리던 눈물이다.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너무 많은 정을 주었다. 어머니는 술을 마셨다. 그래야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술 기운으로 막 잠이 들 참이었는데 방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아, 다람쥐였다. 오메 이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나는 부엉이한테 잡아먹힌 줄 알았다. 어머니는 한 줌도 안 되는 다람쥐를 안고 울었다. 다람쥐는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듯이 부엌으로 뛰어갔다.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자 다람쥐는 몇 번이나 그 행동을 되풀이했다. 그제야 어머니는 다람쥐를 따라갔다. 다람쥐는 부엌 밖으로 나갔다. 부엌 밖에는 자그마한 문이 있다. 보일러실이다. 그것도 예전에는 부엌이었다. 다만 부엌을 고치면서 보일러실 겸 창고로 칸막이 했을 뿐이다. 다람쥐는 보일러실 구석으로 가더니 땅바닥에 조그마하게 나 있는 구멍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호미로 그 구멍을 팠다. 그러자 판자가 보였다. 판자를 드러내자 커다란 독이 나왔다. 술독이 어디에 묻혔나 했더니 여기에 있구먼. 그래, 다행이구나. 너희가 술독에서 편안히 살고 있으니 말이다. 이 술독은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것이지. 우리 집에서는 시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술독이 필요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 잊어버렸구나. 아무튼 잘 됐다. 술도간을 손전등으로 비춰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지푸라기로 동그랗게 만들어진 둥지 안에 다람쥐 새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라, 새끼를 낳았구나. 경사로군. 금줄을 만들어야겠다. 금줄은 웬 새끼로 만들지. 금줄을 치면 나쁜 병이나 무서운 동물이 들어오지 못한단다. 어머니는 보일러실 문에다 새끼줄을 꼬아서 금줄을 걸었다. 어미 잃은 새끼들. 어머니는 다람쥐 어미를 정성스럽게 보살폈다. 보고 들은 경험으로 다람쥐의 먹이를 구하고 밥도 주었다. 묵은 밤도 구해다 주었다. 열매라고 생겼으면 무엇이든지 따다 주었다. 사실 지난 봄부터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았다. 애써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가 다 구해다 주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다람쥐의 식성을 잘 알았다. 곤충도 먹고 생선도 먹는다. 가끔씩 풀도 먹고 물도 마셔야 한다.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수컷 다람쥐는 서너 번 보이더니 사라졌다. 다른 동물들에게 당한 모양이다. 그래서 암컷 다람쥐는 더욱 먹이를 어머니에게 의존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암컷 다람쥐가 얼마만큼 게을러져 있는지 몰랐다. 다람쥐는 먹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야생동물이 먹이 구하는 본능을 잃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어머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다람쥐도 마찬가지였다. 그해 늦여름, 어머니는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하였다. 처음에는 큰아들, 작은아들네 집에서 하룻밤씩 자고 오려고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자식들이 며칠만 더 쉬고 가라고 물고 늘어졌다. 게다가 서울에 있는 친척들마저 어머니를 붙들고 여기저기 구경 다녔다. 그러다 보니 열흘이 지났다. 그제야 퍼뜩 다람쥐를 떠올린 어머니가 시골집으로 내려왔을 때는 끔찍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간 눈을 뜬 다람쥐 새끼들이 애타게 어미를 찾고 있었다. 새끼들은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놈도 있었다. 적어도 사흘 이상은 굶었을 것 같았다. 순간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했다. 죽었구나. 아, 내 실수야.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갔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가슴을 쳤다. 배가 고픈 어미 다람쥐는 애타게 어머니를 기다렸으리라. 그러나 어머니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젖조차 말라붙은 어미 다람쥐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하도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구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다. 야생의 세계에서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도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건 시간 문제였으리라. 어머니는 감나무 밑에 한 무더기 떨어진 부엉이 똥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커다란 다람쥐 머리뼈가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신을 원망했다. 죽은 어미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은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강한 동물에게는 약한 새끼를 주시고 약한 동물에게는 강한 새끼를 주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자, 호랑이 새끼들은 아주 약하고 자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반대로 노루같이 약한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닐 정도로 강하고 자라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런데 노루나 토끼보다 약한 다람쥐에게는 왜 불공평합니까? 당연히 다람쥐 새끼도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어미처럼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들이 가장 살기 좋게 진화하는 법이다. 그런데 다람쥐의 자손번식 본능만큼은 미련스러울 만큼 진화되지 않았다. 사실 다람쥐는 아주 약한 동물이다.
강한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소처럼 무서운 뿔도 없다. 그런 동물의 새끼는 갓 태어난 아기와 비슷하다. 갓 태어난 다람쥐 새끼는 눈도 뜨지 못하고 어미가 보살피지 않으면 금방 죽는다. 사람이나 호랑이 새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노루 새끼는 태어나면서 눈을 뜨고 곧장 뛰어다닌다. 다람쥐도 그런 새끼를 낳아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다. 다람쥐 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몸을 지킬 만큼 진화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람쥐 새끼들 때문이었다. 새벽에 나가보니 3마리가 죽어있다. 이제 남은 새끼는 2마리뿐. 그놈들도 살 가망이 없어 보였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이제는 다람쥐 새끼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수밖에. 가끔씩 고양이 울음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서 뛰쳐나갔을 뿐이다. 그런데 다음 날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죽은 새끼들이나 묻어주려고 보일러실로 들어간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야옹, 야옹. 갑자기 술독에서 고양이 1마리가 뛰쳐나온 것이다. 어머니는 그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들을 다 잡아먹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의 손전등을 받으며 꿈틀거리는 다람쥐 새끼들이 있었다. 고양이 새끼들도 보였다. 놀랍게도 고양이가 다람쥐 둥지에다 새끼를 낳은 모양이었다. 고양이 새끼는 4마리였다. 고양이는 다람쥐의 무서운 천적이다. 그래서 더욱 믿어지지 않았다.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죽이지 않고 자기 새끼로 생각한다는 점이 꿈만 같았다. 순간적으로 어머니는 신이야말로 공평하십니다. 하면서 2 손을 모았다. 어머니도 가끔씩 텔레비전이나 소문으로 염소가 송아지를 키우고 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키웠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고양이는 다람쥐 새끼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었다. 1달이 지나자 어미 고양이는 술독을 떠났다. 다람쥐와 고양이의 생활은 전혀 다르다. 다람쥐는 어느 한 곳에다 보금자리를 정해놓고 생활하는 반면 고양이는 일정한 보금자리가 없다. 이 집 저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잠을 잔다.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고양이한테서 뺏을 생각도 하였다. 하지만 의붓어미격인 고양이의 슬픔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다. 그 대신 다람쥐 새끼들을 가깝게 두려고 하였다. 새끼 때부터 매일 들여다보았는지라 다람쥐 새끼들도 어머니를 따랐다. 어머니는 고양이한테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고양이는 자기 방식대로 다람쥐를 교육시켰다. 음식도 육식을 강요하였다. 다람쥐 새끼들도 도토리나 밤 대신 고기만 먹었다. 주로 쥐였다. 게다가 찍찍 울어야 하건만 야옹야옹 하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찌용찌용 하는 소리가 되었다. 쥐나 참새를 사냥하는 방법도 배웠지만 발톱이 날카롭지 않은 다람쥐 새끼들은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양이는 예민한 코로 쥐를 찾아낸다. 그러나 다람쥐는 귀가 박지만 코는 무딘 편이다. 그러다 보니 고양이와는 어울릴 수가 없었다. 안타깝게도 다람쥐들에게는 다람쥐만의 생활을 가르쳐줄 어미가 없었다. 다람쥐 새끼들은 개나 다른 고양이를 보아도 도망치지 않았고 쥐를 보면 고양이처럼 공격을 하였다. 그러다가 다람쥐 1마리가 이웃집 고양이한테 물려 죽었다. 나머지 1마리도 부엉이의 공격을 받았다. 다람쥐는 부엉이가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부엉이가 아무리 사나워도 고양이를 당해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람쥐는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부엉이 발톱에 핥히어 큰 부상을 당한 다람쥐는 어머니에게 발견되었다. 인간과 야생동물. 어머니는 그 다람쥐를 잘 치료해 주었다. 다람쥐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술독에다 다람쥐를 넣어 주었다. 다람쥐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놈은 비록 몸은 다람쥐이지만 생각은 고양이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람쥐가 다람쥐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이 다람쥐의 생활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었다. 일단 알아듣든 못 듣든 간에 어머니는 직접 가르치기로 하였다. 자, 너는 다람쥐야. 고양이가 아니란다. 자, 고기보다 도토리가 더 맛있을 거야. 먹어봐. 옳지. 고양이는 다람쥐를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이야. 그러니 고양이를 보면 일단 도망쳐야지. 어디로? 나무 위로 도망쳐야지. 너는 나무를 잘 타니까. 물론 고양이도 나무를 잘 타지만 너만큼 빠르지는 못해. 하지만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다람쥐에게 고양이가 적이라는 말은 소용없었다. 아침에 이웃집 고양이한테 혼쭐이 나고도 고양이만 보면 달려나갔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개나 족제비, 부엉이는 무서워하면서도 오직 고양이만은 철석같이 믿었다. 어머니는 야생에서 자란 다른 다람쥐를 만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을 수확철이 되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탈곡기 안에 숨어든 다람쥐 한 마리를 잡았다. 어머니는 그 다람쥐를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술독에서 사는 다람쥐와 함께 사흘간 가둬놓았다. 그 후 술독을 열어놓아도 야생 다람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놈은 암컷이었고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다람쥐는 수컷이었으니까. 야생 암다람쥐는 순놈에게 하나씩 교육을 시켰다. 우선 겨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알밤과 도토리를 모아다가 식량 창고를 만들었다. 식량 창고는 돌 틈이나 땅 속에다 마련했다. 10여 개의 도토리나 밤을 모아놓고 흙을 덮어 수십 개의 창고를 만든다. 지푸라기나 낙엽도 물어날랐다. 그래야만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때문이다.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이 먹어두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겨울잠 자는 곰이나 오소리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지방을 몸에다 많이 모아놓을 수 있다. 몸이 작은 다람쥐는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지방을 모아놓아야만 한다. 천적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고양이나 개, 족제비, 담비 같은 천적은 주로 코를 이용하니까 그런 동물이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치지 말고 바람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절대로 바람을 등져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주었다. 그리고 부엉이나 올빼미들은 귀가 아주 밝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귀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알아내고는 먹이를 정확하게 발톱으로 움켜쥔다. 그들이 고양이 같은 육식동물보다 더 무섭다. 어머니는 다람쥐의 생활을 지켜보기만 하였다. 이제는 절대로 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숫다람쥐는 여전히 어머니를 무척 따랐다. 얘야, 나가서 내 짝이랑 자거라. 너는 다람쥐야. 사람하고 가까워질수록 너는 나약해져. 어머니는 그 말을 버릇처럼 내뱉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다. 그날도 어머니 옆에서 재롱을 부리던 수다람쥐가 갑자기 졸기 시작하였다. 꼭 어린아이가 잠드는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아무리 흔들어도 다람쥐는 깨어나지 않았다. 겨울잠 잘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잠든 다람쥐를 술독에다 넣어주었다. 술독에는 이미 야생 암다람쥐가 잠들어 있었다. 겨울잠에 든 다람쥐들은 사흘에 한 번씩 깨어난다. 그들은 술독에다 쌓아둔 도토리를 먹은 다음 밖으로 나와서 물을 마신다. 그러고는 다시 잠을 잔다. 가끔씩 다람쥐들은 입을 해 벌리고 코를 골았다. 물론 사람의 코 고는 소리처럼 크지는 않다. 어머니는 잠자는 모습까지도 사람하고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모습을 보니 사람은 죽어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단다.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로 태어날 수도 있지. 하고 늘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스쳐갔다. 다람쥐 부부는 무사히 겨울을 났다. 술독이 워낙 컸으므로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았다.
술독에다 식량을 충분히 모아두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다 모아둔 식량은 손도 대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들의 식량 창고에다 막대기를 꽂아서 표시해 두었다. 나중에 식량이 부족해질 때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다람쥐 부부는 7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수컷은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녔다. 풀, 도토리, 도마뱀도 있었다. 하도 안쓰러워서 식량 창고를 가르쳐주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간섭도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힘든 시절이 필요하다. 그 시절을 겪어야만 좀 더 성숙해지니까. 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방법을 깨닫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특히 술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아 우리 집 조상이 다람쥐로 태어난 모양이라고 입을 모았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읍내에서 발행되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그러자 국회의원, 군의원, 조합장, 면장 같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그러고는 다람쥐 새끼를 키워보겠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면장에게 2마리를 주었을 때만 해도 이런 부탁은 마지막이겠지 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사람들은 은근히 우리 아이들이 다람쥐를 키워보고 싶어 해서요. 요즘 서울 사람들도 다람쥐를 많이 키운답니다. 우선 기르기가 쉽고 무엇보다도 귀여우니까요. 하면서 다람쥐 새끼를 달라고 하였다. 조합장, 조합 직원, 지서 주임, 군청 공무원, 심지어 학교 선생님까지도 그랬다. 다람쥐 부부는 2달 간격으로 새끼를 낳았고 어머니는 12마리의 다람쥐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지난달에는 면장 집에 초대되기도 했다. 면장의 손자들이 다람쥐를 키우고 있었다. 다람쥐 집은 앵무새를 키웠던 작은 철창집이었는데 그 철창 안에 작은 쳇바퀴가 있었다. 다람쥐는 그 속에서 재롱을 부렸다. 그날 어머니는 하마터면 울 뻔하였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물론 사람들은 애완동물이라고 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돼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왔다.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잠도 침대에서 잤다. 뱀이나 원숭이도 사람처럼 키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어머니는 중얼거렸다. 동물이 사람처럼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돼지들은 침대에서 자고 싶어 하지 않는다. 원숭이는 욕실에서 목욕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러운 돼지우리일지언정 무서운 천적들이 도사린 숲속일지라도 동물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그날 집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야생동물의 자유를 알아야만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사람들은 왜 모를까? 귀여워서 갖고 싶을수록 놓아주어야 한다. 동물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 후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한 마리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곤란해진 적도 있고 이상한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심지어 읍내에 사는 어머니의 조카 손주가 와서 매달려도 고개를 흔들었다. 그 아이는 울고 난리가 났다. 어머니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했다. 조카도 화를 냈다. 이모, 그까짓 다람쥐가 뭔데 이러세요? 제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요. 얘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요. 이모, 이렇게 제가 부탁할게요. 2마리만 파세요. 그래도 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았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사람이 야생동물을 행복하게 해줘도 야생동물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어머니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였다. 한 번은 면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이 와서 아이들 교육용으로 기를 테니 몇 마리만 잡아서 기증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일도 있다. 어머니가 거절하자 교장은 아이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냐고 했다. 그래도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었다.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도 시어머니, 우리가 잘 키울게요. 2마리만 파십시오.
하고는 많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가 거절하자 밤에 몰래 와서 잡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다람쥐에게 총을 쏘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다 한다. 그게 다 사람들의 부질없는 욕심 때문이다. 어머니는 내 딸을 안더니 우리 강아지가 크면 다람쥐 덕을 보게 될 거야. 다람쥐는 여름 내 부지런히 일하지. 밤도 모으고 도토리도 모으고 창고를 수십 개 만들어서 밤이나 도토리를 저장하거든. 그런데 말이야, 그 녀석들은 그 많은 식량 창고를 다 기억 못해. 그래서 어떤 건 땅에 그대로 묻혀 있게 돼. 땅에 묻힌 밤이나 도토리는 싹을 틔운단다. 우리 집 뒷란에도 그렇게 해서 싹을 틔운 밤나무가 많아. 바로 그 밤나무가 자라면 우리 강아지도 따먹을 테니까. 하시며 달궁달궁 흔들면서 재우기 시작하셨다.